자, 여러분,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추가로 안내를 드리자면요. 우리 2학년의 교과 세특을 사실 쓰기가 좀 어려운 상태예요. 우리가 수행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적당한 쓸만한 걸 좀 재밌는 질문, 물론 단순한 질문도 상관없지만 질문을 하면은 교과 세특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주종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주종관계가 뭐였느냐, 프랑크 왕국이 세계로 분열이 되면서 뭔가 이 유럽 사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쵸?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이 주종관계 좀 하다가 다 못했거든요. 그거 나머지 거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좀 어지러운데 이 유럽의 가장 큰 나라였던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프랑크 왕국 분열하고 그 다음에 이민족들, 얘네 누구야? 얘네 노르만이고 그 다음에 얘네는 이슬람 교도들이었지, 그치? 이 노르만이나 이슬람 교도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생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일단은 힘없는 일반인들. 자, 힘없는 일반인들은 이런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려고 동네 기사들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쵸? 동네 기사들을 찾아가곤 했고, 그 다음에 기사들은 이 자기 힘으로, 혼자 힘으로는 또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야, 안 되겠다 싶어서 더 큰 기사한테 충성을 바치고 토지를 받는 그런 계약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계약 관계를 우리가 주종 관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충성을 받고 토지를 나눠주는 애를 주군이라고 부르고, 충성을 바치는 애를 봉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봉신과 주군의 관계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양쪽 모두가 의무를 지켜야 되는 그런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 내용 우리가 꼭 확인을 하고 이제 요 다음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 계약을 통해서 기사가 받았던 땅, 어디 땅을 좀 떼어준다 그랬잖아, 그치? 이 땅에서 서양 사람들이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요걸 살펴보는 게 이번 시간 수업 내용이 될 거예요. 바로 이 땅이 이 기사 샤를 씨가 계약을 맺고서 받은 땅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을 맺고서 받은 이런 땅을 우리가 역사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장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땅을 부를 때 장원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자, 이 장원에는요, 당연히 기사거니까 기사가 사는 집이 있겠죠. 이 기사가 사는 성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화나 게임 같은 데서 보는 이런 성들은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 장원에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 성에 살고 있는 장원의 대장. 자, 직업 기사지, 그치? 근데 장원의 대장일 때는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영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싸우는 사람일 때 얘는 기사야, 알겠지? 싸울 때는 기사야. 자, 그런데 장원의 대장으로서 얘를 부를 때는 영주입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마치 집에 가면 아들이고 학교 오면 학생이고 뭐 학급 회장이고 뭐 하듯이 기사이면서 동시에 영주인 거죠. 그쵸? 물론 기사라고 해서 다 영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땅을 받은 영주들, 대장들을 우리가 영주라고 부른다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고 땅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계약서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죠? 충성 바치고, 그 다음에 땅 받은 대가로 세금 주고, 부르면 싸우러 가지고, 필요하면 또 이 주군이 봉신을 도와줄 때도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계약서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은 끝이라 그랬지? 반대로 얘기하면 계약서만 지키면 됩니다. 그죠? 계약서만 지키면 되니까, 샤를은요, 이 계약서대로 세금 내고 충성만 바치면 나머지는 이 장원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만 하면 되는 거 알겠지? 충성만 바치고 세금만 내면은 이 장원에서 그냥 내가 왕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이 장원에는 당연하지만 기사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한 바깥에 무성애도 너무 많으니까 살려달라고 부탁한 농민들도 살고 있는데요. 이 농민들이 살고 있는 이 장원 바깥은 무서운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얘 누구라 그랬어? 노르만 바이킹이라 그랬죠. 그쵸? 자, 이 바이킹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장원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얘네 다 죽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기사가 얘네들 다 죽일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없기 때문에 사실 장원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장원 안에서는 그래도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까 바깥에 나가거나 이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농민들은 거기에 거의 평생 살아야 됩니다. 그죠? 평생 장원에서 살아야 되고, 평생 이 영주가 시키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노예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사도 못 가지, 마음대로 놀러도 못 가지, 맨날 일만 해야 되지. 노예랑 거의가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농민들을 우리가 농민이면서 동시에 노예다라고 해서 뭐라 부르느냐? 농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농노. 자, 요거 하나 확인을 하고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코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이 유럽에 등장한 이 계약 중심의 주종 관계. 계약 중심이지. 근데 이거 꼭 알아야 돼. 계약 중심의 주종 관계. 그 다음에 장원에서 농노가 영주시키는 거 해야 되고 평생 장원 살아야 되고 막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이런 장원 제도, 요 두 개 주종 관계와 장원 제도를 우리가 합쳐서 봉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봉건제. 여러분 우리 중국에도 봉건제가 있었죠. 중국의 봉건제는 혈연 관계가 중심이었지, 그치? 친척들한테 나눠주는 거였죠. 근데 이거는 계약 관계가 중심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물론 농노랑 기사는 계약 관계 아니야, 알겠지? 그냥 지켜주는 관계입니다, 알겠죠? 자, 이 봉건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봉건제와 주종 관계 체제에서는요, 기사가 기사한테 충성바치고 토지받고, 또 기사가 왕한테 충성바치고 토지받고, 자, 이런 체계이긴 한데요, 어디까지나 계약서가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요, 계약서를 씁니다, 알죠? 이 잘난 기사라 하더라도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이외의 것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알죠? 계약서 없으면 끝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왕의 권한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왜? 계약서가 더 센 거야, 그쵸? 그래서 각 지방이 알아서 먹고 사는 사회입니다, 알겠죠? 이 내 땅에서는 내가 사실 왕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지방이 알아서 먹고 사는 사회, 지방으로 권력이 나뉜 사회, 지방 분권 사회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됐죠? 자, 우리 서양의 이 시대가 조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학습지 정리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장원이 있었고, 영주라고 부르고요. 주군의 간섭을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는 주민들을 농노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위로는 주종관계, 아래로는 장원제가 있는 요 체제를 우리가 봉건제라고 부르고요. 왕권은 아주 약합니다. 지방은 영주가 직접 그냥 알아서 다 통치합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지방분권 사회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럽은 역사적으로 볼 때요, 보통 고대, 중세, 그 다음에 변화하는 시대, 그 다음에 근대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번에 우리가 다루는 단어는 이 중세를 다루는 단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중세 단어는요, 프랑크 왕국이 주도권을 잡고 잘 나가던 시기, 이 게르만 국가들 중에서도 프랑크 왕국이 제일 잘 나가던 시기, 그 다음에 프랑크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교회 시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어서 생겨났던 봉건제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는지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 더해서 이 교회 등등의 영향으로 생겼던 여러 가지 유럽의 문화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가요, 로마 사람은 모두 크리스트교를 믿어야 된다라고 법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부터 크리스트교 인구가 무진장 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크리스트교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직책이 하나 생기게 됐어요. 너무 많은데 이 황제는 정치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종교만 따로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생겼으니 그게 바로 로마 교황입니다. 교황. 자, 이 교회의 대장입니다. 교회의 대장. 이 교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자, 처음에 이 교황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는 황제가 교회 관리를 부탁한다면서 맡기는 자리였습니다. 알죠? 이 맡기는 자리였는데 문제는 로마 멸망 이후에 로마가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쵸? 이 로마 황제라는 자리가 없어지면서부터는 이 어마어마한 신자를 거느린 로마 교황의 권위가 무진장 올라가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나면 이제 로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쵸? 이 유럽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후에 프랑크 왕국이 많은 신자를 거느린 교황한테 땅도 바치고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교황의 권위가 점점 상승하는 거야. 왕들이 막 교황한테 땅을 바치고 교황이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고 하니까 나중에는 아예 로마 교황이 로마 황제를 임명하기도 했었죠. 우리 저번 역사 B 시간 때 수업했었지, 그치? 교황이 카롤루스 황제를 좋아해가지고 서로마 황제로 얘를 인정해줬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고 이민족이 침입하면서 왕권이 크게 떨어지면서부터 교회가 더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왕이 권위 있게 제대로 있을 때는요, 죄를 짓거나 했을 때 이 왕한테 재판을 받고
벌을 받고 했습니다. 겠죠? 물론 뭐 여기서는 이게 유럽의 가장 유명한 벌 중에 하나, 끓는 기름 속에 30분 동안 튀기는 벌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벌만 주는 게 아니라 용서도 사실 왕이 해주는 거다. 그치? 재판을 왕이 하니까요. 그쵸? 근데 문제는 왕의 권위가 뚝 떨어지거나 아예 없어지면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진 거야. 벌을 받는 것도, 그 다음에 용서를 해주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마침 다행히도 어디에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나 교회 교황님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이제 왕이 아니라 교회한테 부탁하게 되는 거야. 재판도 교회가 하고요. 그러면서 유럽에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다녀야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교황님이 주도하는 교회를 모두가 다 믿어야 됩니다. 그죠? 자, 다 믿는.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 모두가 다닌다는 뜻이죠. 보편적이라는 게.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가톨릭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가톨릭이 무슨 뜻이냐? 보편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보편적. 보편적은 모두가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용서를 비고 뭐하고 할 때 이게 교황님 일이잖아요. 그쵸? 교황도 이게 일이니까 공짜로 안 해주는 거야. 곧 상당한 돈을 받아가면서 이 용서를 받아주곤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권력 플러스로 돈까지 다 가진 엄청난 힘을 가진 기관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래서 엄청난 권력을 손에 넣은 교황이 이제 유럽의 여러 황제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왕이나 황제들은 사실 기도나 드려라. 아,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면서 교황한테 불만을 가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교황은 그럴 때마다 야, 너 내가 싫으면 그냥 교회 오지 말고 너 지옥으로 꺼져 하면서 엄청 화를 많이 내면서 이 교황과 이 황제들 사이에 충돌이 등장하기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 교황이 엄청난 힘, 돈, 권력 다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들으면 이 독일 황제라 하더라도 그냥 내쫓아버리는 거야. 내쫓아버리면 이제 황제는 천국 못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황제가 어떻게 해야 돼? 교황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사건까지 터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사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독일 황제가 직접 로마 교황을 찾아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죄를 빈 사건이었습니다. 교황권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황제의 권한은 바닥으로 떨어졌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직자들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성직자는 교회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 중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권력과 돈을 좋아한 적이 없었다. 예수님이 권력과 돈을 이렇게 좋아한 적이 없었으니까 나도 이 산속에, 여기 보여? 이 바위 꼭대기에 이런 데 자기네들 집을 지어놓고서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막 힘든 일 같은 거, 예수님도 힘들게 살았으니까 나도 힘들게 살 거야 하면서 정치에 손을 떼고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산 꼭대기에 이런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하는 곳,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을 열기도 했습니다. 수도원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천국 가는 거지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 전도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학교에 여러 가지 수업을 해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도 막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천주교가 크리스트교에서 세운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서강대 같은 학교, 이 수도원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학습지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교회의 대장입니다. 알겠죠? 교황을 따르는 교회를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교황의 권한이 세진 거는 봉건제가 발달하면서 왕권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너무 정치를 좋아한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요. 황제와 충돌하면서 카노사의 굴욕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 그 다음에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등장했던 여러 문화재에 대해서 볼게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공부도 죄다 교회와 관련된 것밖에 없었습니다. 보여? 시간표인데 막 기도, 찬양, 예수님 역사, 교회 역사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학문 중에서도요,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가장 많이 발달했는데요.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믿는 거는 좋은데요. 또 있잖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과연 내 얘기를 들어줄까? 하는 고민을 당연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때 신학을 열심히 공부한 학자들은요, 하나님 진짜 있다. 진짜 있다는 거를 이 논리적으로 증명하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하나님이 진짜 있다는 걸 연구하는 학문을 연구했는데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막 수학, 과학, 물리학 이런 거를 막 서로 모여서 막 연구를 하는 거야. 수학적으로 하나님 증명하고, 화학적으로 증명하고, 물리학적으로 막 증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 모여서 이 학문을 연구했으니 학교, 스콜이라고 부르지, 스쿨. 스쿨에 모여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해서 스콜라 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신학을 논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공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중요성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학교 중에 학교, 바로 대학이 서양에서는 이때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확인할 건 뭐냐? 이런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봉건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생각을 물질적으로 표현을 했는가, 물체로 표현을 했는가를 볼게요. 건축물 같은 거에는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형태가 반영이 됩니다. 당시 가장 잘 나갔던 유럽의 왕 카로루스 대제 역시 자기가 서로마 황제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로마의 건축물을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건축물 역시 로마에서 유행하던 로마식 건축물,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아치 양식을 활용해서 지붕도 이렇게 반원 형태의 돔으로 된 거 있잖아요. 돔으로 된 거. 돔으로 된 이 건축물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돔으로 된 건축물 안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중간에 이 돔을 받치는 기둥이 없어요. 이 돔 지붕이 있는 건물 안에는 중간 기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 기둥이 없다 보니까 이 무거워진 돔 이렇게 쌓아 올리려면 무거워지잖아. 그치? 이 무거워진 지붕을 지탱하려면 벽이 무진장 두꺼워야 됩니다. 일반적인 벽으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벽이 너무 두꺼우니까 창문을 만들 수가 없어. 이걸 뚫어가지고 여기다 끼울 수 있는 유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죠. 있다 하더라도 그냥 조그맣게 뚫어놓으니까 이 벽이, 창문이 아주 작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주 어두웠어요. 자, 이런 양식을 로마의 아치 양식을 흉내낸 건축이라고 해서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잠깐 로마네스크 양식 건물 하나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빛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너무 어두운 거야. 그 하나님이 만든 빛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네스크 양식이 너무 어두워서 싫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빛을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사실 문제는 이 지붕이 너무 무거운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 건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붕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점점 가벼운 재료로 높게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좀 어두운데 여기 뾰족하게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이 지붕을 점점 이런 식으로 뾰족하면서 가벼운 재질로 만들면 벽이 얇아질 수가 있으니까 창문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창문이 아름다워지니까 창문에다가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만든 빛을 아주 아름답게 이용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직접 가서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 때 점점 하나님도 만날 겸 점점 건축물이 위로 둥근 게 아니라 뾰족한 방식으로 가늘게 올라가게 되었고요. 자, 이런 식의 건축물을 많이 지었던 애들이 예전 게르만족들 중에 프랑크 잉글랜드 말고 고트라고 하는 애들이라서 고트족이 만든 양식의 건축물과 같다라고 해서 이 양식은 우리가 고딕 양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학습지 정리하고 오늘 좀 마칠게요. 볼게요. 자,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신학이 중심이고요. 스콜라 철학이 유행을 했습니다. 뭔지는 앞에서 정리했죠. 대학이 만들어지고요. 사실 여러분 이 대학이라는 건요. 교사와 학생들이 모인 조합, 길드에서 시작됐습니다. 게임하는 친구들은 길드가 뭔지 알죠? 뭐 비슷한 직업이라든가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임. 자, 건축에서는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출발해서 고딕 양식으로 넘어갔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피사의 사탑도요. 유명한 로마네스크 양식 건물 되겠습니다. 피사의 사탑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건축물 알지? 자, 우리 이 정도 확인하고요. 우리 다음 주는 수업을 하러 학교에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이제 실시간 수업을 할 수도 모르겠네. 그치? 그러면 출결이 좀 엄격해지겠죠. 우리 여기까지 수업할게요.